이제 당신은 필요 없어. 난 행복하니까. 당신은 이제 자유롭게 살아도 돼.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롭게 살아도 돼.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이미 저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말한 자유가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에 대한 해방이 아니라 버림이라는 것을요. 제가 평생 기다려온 유럽 여행. 그곳에서 남편은 제가 아니라 젊은 제자 새별이와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저 한정원이 평생 바쳐 지켜온 남편에게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정원입니다. 올해 62이죠. 나름 유명한 명문대 건축학과 교수인 남편 강준호와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아니, 되었었다고 말해야겠네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다녀온 날이었죠. 저는 남편의 외투를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봤습니다. 출장이 잦던 남편이 찍은 풍경 사진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사진 속 풍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어요. 그건 바로 제가 평생 가고 싶어 했던 유럽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돌로 지어진 작은 집들, 좁은 골목길, 광장의 분수대까지요. 남편은 신혼 때부터 늘 말했습니다. 언젠가 저를 그곳에 데려가 한 달을 살게 해주겠다고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한쪽 구석에 여자의 팔이 보였거든요. 젊은 여자의 하얀 팔이요. 손가락엔 반짝이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코를 골며 편히 자고 있었죠.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혹시 그냥 제자들과 함께 간 여행이 아닐까? 사진 속 팔은 그저 우연히 찍힌 게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죠. 평소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서재를 자신만의 공간이라며 저를 들이지 않았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서랍 손잡이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첫 번째 서랍엔 별것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봉투 하나가 보였죠. 봉투 안에는 은행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은행 계좌였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12억이 넘는 돈이 있었거든요. 12억이라니요. 제게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알뜰하게 살림하라고요. 명품은 사치라고 했죠. 외식도 아깝다고 했습니다. 저는 백화점 세일 기간에만 옷을 샀어요. 마트에서 1,000원이라도 할인받으려고 전단지를 비교했죠. 겨울에는 난방비 아끼려고 내복을 겹쳐 입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12억을 몰래 모았습니다. 제가 1,000원을 아끼는 동안요.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들어왔고 또 수백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간 곳은 대부분 해외 결제였어요. 호텔, 항공권, 명품 매장,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한 번에 수천만 원씩 나간 기록도 있었죠.
봉투 안에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죠. 해외 부동산이었어요. 계약서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주소를 보니 바로 사진 속 그 마을이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평생 꿈꿔온 그 마을에 집을 샀습니다. 매입 가격은 5억이었어요. 저와 함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서였죠. 서류를 더 찾아봤습니다. 구입 날짜는 2년 전이었어요.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을 더 썼더군요. 최고급 자재로 인테리어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6억을 들여 다른 여자와 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제게는 에어컨 하나 새로 사는 것도 아깝다고 하면서요. 계속 서류를 뒤졌습니다. 태블릿이 서랍 깊숙이 있었어요. 오래된 모델이었죠.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는데 남편의 생일이더군요. 태블릿을 열자 클라우드 저장소 앱이 자동으로 실행됐습니다. 폴더들이 보였어요. 사진, 문서, 음성 녹음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이 있었죠. 유럽 여행 사진들이었어요. 파리, 로마, 스위스, 그리고 그 작은 마을까지요. 사진마다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젊고 예쁜 여자였어요.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남편도 함께 있었습니다. 둘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손을 잡고 키스하는 사진도 있었어요. 한 사진에서 여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죠. 진짜 결혼식처럼 보였어요. 사진 아래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세별아, 우리 언젠가 진짜 이렇게 하자. 사랑해.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음성 녹음 파일들이 있었어요. 파일 이름을 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것부터 몇 년 전 것까지 있었죠. 가장 최근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혼잣말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기를 녹음하는 것 같았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오늘도 아내는 절약한답시고 마트 대신 시장을 다녀왔다. 웃기는 일이라고 했어요. 내가 12억을 모았는데 저 여자는 1,000원을 아끼고 있다고요. 바보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별 이야기를 했어요. 세별에게 다이아 목걸이를 선물했다고요. 3천만 원짜리라고 했죠. 세별이 정말 좋아했다고 그 모습을 보니 보람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정원이는 이제 늙었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기만 하다고 했어요. 세별처럼 젊고 활기찬 여자가 있으니 행복하다고 했죠. 2년만 참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은퇴하면 세별과 유럽으로 떠날 거라고요. 정원이에게는 적당히 위자료 주고 이혼하면 된다고 했어요. 어차피 나이 든 여자애, 평생 돈이라곤 제대로 써본 적도 없는 구질구질한 여자라 얼마 안 줘도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다른 녹음 파일들도 들어봤습니다. 하나하나가 칼로 베이는 것 같았어요. 한 파일에서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원이가 에어컨 사자고 조르는데 거절했다고요. 여름에 선풍기로 충분하다고 했다더군요. 그 돈으로 세별과 호텔 스파를 예약했다고 했죠. 세별은 시원한 곳에서 마사지 받아야 한다고요. 또 다른 파일에서는 제 요리를 흉봤습니다.
정원이 요리는 맛없다고요. 매일 똑같은 한식 반찬이라고 했어요. 새별이 만든 파스타가 훨씬 맛있다고 했죠. 파일마다 저를 무시하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늙었다, 촌스럽다, 답답하다, 재미없다는 말들이었죠. 그중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말이었습니다. 40년 전 정원이와 결혼한 게 실수였다고요. 그때는 젊어서 몰랐는데 이제 보니 정원이는 그릇이 작은 여자라고 했어요. 새별이 같은 세련된 여자를 만났어야 했다고 했죠. 저는 태블릿을 끄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이어서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일찍 퇴근한 거였죠. 저는 황급히 서류와 태블릿을 정리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넣었어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으며 투덜댔어요. 반찬이 늘 비슷하다고요. 식당에서 사 먹는 게 낫겠다고 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시라고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다른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12억, 음성 녹음, 새별이라는 그 여자에 대한 생각들이요. 모든 게 머릿속에 소용돌이 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죠. 62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늙었죠. 새별의 젊은 얼굴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태블릿의 모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죠. 음성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몇십 개가 넘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한 녹음에서 남편은 제 친구들을 흉봤습니다. 마누라 친구들은 다 촌스럽다고요. 같이 모임 가는 것도 창피하다고 했어요. 새별이와는 같이 있으면 자기도 젊어지는 기분이라고요. 또 다른 녹음에서는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마누라는 교양이 없다고요. 대화를 해도 재미없다고 했어요. 예술도 모르고 와인도 모르고 뮤지컬도 모른다고 했죠. 새별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새별과는 모든 대화가 즐겁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교양이요. 대화요. 저는 40년 동안 남편의 말만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관심 없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말하기를 포기했죠. 예술도 와인도 전부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게 그런 건 사치라고 했어요. 살림이나 하라고 했죠. 그런 남편이 이제 와서 제가 교양이 없다고 합니다. 비자금 계좌의 거래 내역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5년 전부터 시작되었더군요. 5년 동안 총 얼마를 썼을까요? 계산해 보니 10억이 넘었습니다. 지금 통장에 남은 돈 12억 외에 이미 10억을 쓴 거예요. 어디에 썼을까요? 지출 내역을 보니 명확했습니다. 새별이었어요. 새별에게 쓴 돈이었죠. 에펠탑이 보이는 파리의 럭셔리 호텔, 일주일에 2천만 원이었습니다. 런던에서의 미슐랭 레스토랑 한 끼에 300만 원이었죠.
밀라노 명품 매장 한 번에 5천만 원어치를 샀더군요.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보석 구매 내역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다이아 목걸이를 샀어요. 가격은 8천만 원이었죠. 영수증 사본이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8천만 원이요. 믿을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영수증 옆에 사진도 있었어요. 새별이 그 목걸이를 하고 찍은 사진이었죠. 새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뿌듯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새별에게 8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제게는 10,000원짜리 양말도 비싸다고 했으면서요. 부동산 서류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유럽 그 마을의 집은 5억에 샀다고 했죠. 하지만 리모델링 비용 영수증을 보니 놀랐습니다. 부엌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제품으로 교체했어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욕실은 대리석으로 새로 했죠. 5천만 원이었어요. 침실 가구는 프랑스 앤티크였습니다. 2천만 원이었죠. 정원도 새로 꾸몄습니다. 새별이가 좋아하는 장미 정원을 만들었다고요. 1,000만 원이었어요. 와인 저장고도 만들었습니다. 2천만 원이었죠. 합계를 내보니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서류에는 1억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더 썼던 거예요. 남편은 새별을 위해 6억이 넘는 집을 준비했습니다. 그 집은 전부 그 여자의 취향으로 꾸며졌죠. 장미 정원은 새별이 좋아한다고 녹음 파일에서 말했었습니다. 와인 저장고도 새별이 원했다고 했고요. 저를 위해서는 뭘 했죠? 40년 동안 저를 위해 뭘 해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저는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에어컨 하나 새로 사도 되겠냐고요. 너무 구식이라 덜 시원하다고, 이번 여름이 너무 덥다고 했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멀쩡한 에어컨을 왜 바꾸냐고. 있는 거 쓰고 선풍기로 참으라고 했어요. 돈은 아껴야 한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했어요. 남편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더니 전화 통화를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새별과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달달했거든요. 보고 싶다고 했어요. 이번 주말에 만나자고 했죠.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게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며칠 후 남편이 또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일주일이라고 했죠. 학회 참석 때문이라고요. 저는 평소처럼 짐을 챙겨줬습니다.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양말을 개었어요. 가방에 넣어주며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대충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죠.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다시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새 파일이 올라와 있었어요. 여행 일정표였습니다. 남편과 새별의 일주일 일정이 자세히 적혀 있었죠. 일정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매일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 뮤지컬이나 오페라 관람이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호화로운 일정이었죠. 예상 비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5천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이요. 일주일에요. 저는 40년 동안 생활비로 얼마를 받았을까요? 한 달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식비, 공과금, 생활용품을 다 해결해야 했죠.
부족하면 제 용돈에서 보탰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자산 관리에 능통하니 그냥 당신은 그냥 내가 주는 만큼만 쓰라고 했어요. 남편은 새별과 일주일 여행에 5천만 원을 쓰면서 저에게는 한 달에 300만 원을 줬습니다. 일정표를 보다가 특이한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약혼 반지 구매라고 적혀 있었어요. 예산은 1억이었습니다. 약혼 반지요. 남편은 새별에게 프로포즈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태블릿을 끄고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봤죠.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요. 증거는 충분히 모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죠. 남편의 출장 기간 동안 저는 더 많은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들은 하나같이 저를 짓밟았죠. 서재 책장을 뒤지다가 논문 원고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최근 발표한 논문이었어요. 표지에는 남편의 이름이 제일 저자로 적혀 있었죠. 그 논문으로 남편은 학회에서 상까지 받았습니다. 원고를 넘기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연필로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어요. 필체는 여자 글씨였습니다. 메모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제 이름은 못 들어가지만 영광이에요. 대신 꼭 에르메스 버킨백 사주셔야 해요. 그렇게 적혀 있었죠. 새별이 쓴 거였습니다. 새별이 이 논문을 대신 쓴 거예요.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습니다. 그제야 보이더군요. 원고 곳곳에 새별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빨간 펜으로 수정한 부분,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들이었죠. 남편은 제자에게 논문을 쓰게 하고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 겁니다. 학자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논문을 에르메스 가방으로 샀습니다. 몇 천만 원은 할 텐데요. 더 화가 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저는 그 논문 작업 기간이 언젠지 기억났거든요. 몇 달 전이었어요. 남편은 매일 밤늦게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죠.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에게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서재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여자가 거기 있었어요. 남편 옆에 앉아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어요. 이 밤에 누군데 같이 있냐고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제자인데 논문 작업을 도와주고 있다고요. 밤샘 작업이 필요해서 제자가 와준 거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 성실한 제자구나 생각했어요. 커피를 2잔 더 가져다 줬죠. 생각해보니 그 제자가 새별이었던 거예요. 어쩐지 사진에서 익숙하게 느껴졌던 그 얼굴이 이제야 기억이 난 겁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날 새별의 표정이 기억났습니다. 새별은 저를 보며 묘하게 웃었어요.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죠. 새별은 그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이 집 안주인의 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거리요. 제가 커피를 가져다 주는 동안 새별은 속으로 비웃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새별에게 고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새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났어요. 교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죠. 새별은 대놓고 저를 무시한 겁니다. 남편은 옆에서 흐뭇하게 웃었었죠. 논문 원고를 다시 책장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저는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집에 있는 작은 금고였어요.
중요한 서류와 귀중품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금고 안에는 통장, 도장, 그리고 보석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석함을 열었어요. 그리고 순간 충격에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의 반지가 없었습니다. 그 반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꽤나 중량이 나가는 순금 반지였죠. 감정가는 1,000만 원 정도였지만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딸에게 물려주려고 했어요. 어머니에게서 저에게, 저에게서 딸에게 이어지는 가족의 유산으로요. 반지를 남편에게 맡긴 건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어요. 남편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반지를 잘 보관해 달라고 했죠. 남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소중히 보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반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금고를 다시 뒤졌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넣어뒀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보석 감정서까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날짜로 발급된 어머니의 반지 감정서와 영수증이 따로 있더군요. 그 순간 날짜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 출국 하루 전 새별과 프랑스로 떠나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감정서가 있었습니다. 다이아 반지 감정서였어요. 날짜를 보니 1년 전이었죠. 감정가는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요. 다이아 반지 하나가요. 감정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최상급 등급이라고 했죠. 남편이 어머니 유품 반지를 팔고 돈을 보태서 새별에게 3억 5천만 원짜리 반지를 선물한 겁니다. 어머니에게 유품 반지를 처음 봤던 날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원아, 힘들 때 이 반지 만지면 용기 날 거야. 라는 어머니의 유언 같던 말이요. 저는 흐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이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지막 기억까지 팔아치웠구나. 라고요. 이때부터 제 복수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유품까지 팔아넘긴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태블릿에서 관련 사진을 찾았습니다. 새별이 그 다이아 반지를 끼고 찍은 사진이었죠. 파리의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새별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반지를 낀 손을 들어 올려 햇빛에 비춰보고 있었죠. 다이아가 반짝였습니다. 남편도 옆에 있었습니다. 새별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 날짜를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생일이었거든요. 작년 제 생일날이었어요. 작년 제 생일에 남편은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 프랑스로 출장을 다녀와야 한다고 했죠. 저는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생일 케이크도 혼자 잘랐어요. 남편은 그날 파리에 있었습니다. 새별에게 3억 5천만 원짜리 반지를 선물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 어머니의 유품은 팔아버렸습니다. 새별의 반지값에 보태기 위해서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번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과 살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저를 전혀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 생일도, 제 어머니의 유품도, 제 마음도 중요하지 않았죠.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더니 출장이 힘들었다며
투덜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잘 다녀왔냐고요? 남편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학회가 너무 빡빡했다고요. 쉬고 싶다고 했죠. 저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불고기를 했어요. 남편은 먹으면서 또 투덜댔습니다. 좀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고 싶다고 스테이크 같은 건 없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스테이크요? 새별과 매일 고급 레스토랑을 다니면서요. 식사가 끝나고 남편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며칠 후 우연히 새별을 마주쳤습니다. 대학 근처 카페에서였어요. 저는 남편 심부름으로 서류를 가지러 간 참이었죠. 새별은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였어요.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새별의 손에서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그 3억 5천만 원짜리 반지였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새별은 친구들에게 반지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감탄하며 물어봤죠. 누가 사줬냐고요? 새별이 대답했습니다. 남자친구가 해줬다고. 남자친구가 나한테 아주 끔찍해서 정말 잘해준다고요.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좋겠다고. 역시 여유 있는 남자친구가 최고라고 말했죠. 새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다고. 돈도 많고 여유도 있는데 유부남인 게 유일한 흠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곧 이혼할 거니 상관없다고 말하더군요. 유부남 만나는 걸 저렇게 당당하게 친구들에게 밝힐 수 있다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이어서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아내는 모르냐고요? 새별이 대답했습니다. 전혀 모른다고. 그 아줌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매일 집에서 김치나 담그고 있다며 불쌍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웃었습니다. 친구들도 함께 웃었어요. 전부 저를 비웃는 웃음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이제는 분노로 바꿔야 했죠. 남편의 배신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죠.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제안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취미 생활을 가지라고요. 평생 집안일만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뭔가 배워보라고 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제게 그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뭔가 배우거나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하면 돈 아깝다고 했었는데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제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요. 당신도 인생을 즐기라고 했죠. 요가든 수영이든 뭐든 배우고 싶은 거 배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의 사나흘은 밖에서 시간을 보내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냐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사나흘이요. 그것도 남편이 먼저 권하다니요. 하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요가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주 3회 오후 수업이었어요. 수영도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 며칠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한 일들이었거든요. 수영장에서 물장구 치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뭔가 달라져 있었거든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거실 쿠션 위치가 바뀌어 있다든지, 부엌 수건이 제가 놓은 자리가 아닌 곳에 있다든지요. 저는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기억력이 흐려지나 싶었어요. 어느 날은 거실에서 낯선 냄새가 났어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누가 왔다 갔냐고요. 남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안 왔다고요. 올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당신 착각이라고 했죠. 저는 그럴까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 요가 수업이 일찍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1시간 일찍 끝났거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웃음소리였어요. 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가는 복도에 서서 목소리를 들었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집 좋아요.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그렇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여자가 또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언제 돌아오세요? 저 이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3시간은 더 있어야 해. 천천히 있다가.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봤어요. 소파에 새별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요. 손에는 제 찻잔을 들고 있었죠. 제가 아끼는 찻잔이었습니다. 남편은 새별 옆에 앉아 있었어요. 둘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웠죠.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를 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다급히 굳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당신 왜 벌써 왔냐고 물었죠.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요. 남편이 허둥지둥 설명했습니다. 제자가 논문 자료를 가지러 왔다고요. 잠깐 들렀다고 했죠. 저는 새별을 봤습니다. 새별은 태연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죠.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기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료 정리하다가 목이 말라서 차 한 잔 대접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냐고 말했죠. 새별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인사했어요. 새별이 나가고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저 제자가 집에 자주 오냐고요. 남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끔 자료 때문에 온다고요. 당신이 밖에 있을 때 짧게 들렀다 간다고 했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거짓말만 들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거실 소파 쿠션 사이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었어요. 검은색이었죠. 제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새별의 머리카락이었어요. 부엌을 확인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죠. 제가 사지 않은 음료가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낯선 식기가 있었어요. 예쁜 접시와 포크였죠. 제가 산 게 아니었습니다. 욕실도 확인했습니다. 수건함 안에 낯선 화장품이 있었어요. 고급 브랜드였죠. 새별의 것이었습니다. 새별이 이 집 욕실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침실 옷장도 열어봤습니다. 남편 옷들 사이에 낯선 옷이 개어져 있었어요. 젊은 여자 잠옷이었죠. 새별은 이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내보내고 새별을 집으로 불렀던 겁니다. 제가 요가하는 동안, 수영하는 동안 새별은 이 집에서 안주인처럼 지냈던 거예요. 남편이 취미 생활을 권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를 내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집을 비우게 해서 새별과 편하게 시간을 보내려고요. 일주일 후 저는 요가 수업에 다녀오겠다 하고 집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요가 수업은 가지 않고 얼마 후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신발을 벗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죠.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죠. 새별이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치마를 두르고 제 주방 도구를 쓰고 있었어요. 파스타를 만들고 있었죠.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별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새별이 웃으며 말했죠. 맛있을 거예요. 제가 요리 배웠잖아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집사람 요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지. 당신 요리는 레스토랑급이니까. 둘이 웃었습니다. 저를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현관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가서 한참을 서 있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쫓겨난 기분이었어요. 제 부엌에서 다른 여자가 요리하고 제 남편이 그 여자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새별은 없었어요. 이미 나간 것 같았죠. 하지만 테이블에 식사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벌써 왔냐고 물었어요. 저는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뭐냐고 물었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점심을 사 먹었다고요. 배달시켰다고 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잘 치우시라고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부터 저는 취미 생활을 그만뒀습니다. 요가도 수영도 안 갔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안 가냐고요? 재미없냐고 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이 편하다고요. 밖에 나가기 싫다고 했어요. 남편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권했어요. 그래도 나가라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집에 있고 싶다고 했죠. 며칠 후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더 찾았습니다. 1년 전 일을 조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친정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새벽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뇌졸중이라고 했죠. 저는 급히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러 번 전화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죠.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중요한 학회 참석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는 혼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의사는 위독하다고 했죠. 사흘 동안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남편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죠. 답장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병원으로 왔어요. 제게 말했죠. 휴대폰을 물에 빠뜨려서 연락을 못 받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버지 병실에 10분 정도 있다가 나갔습니다. 학교에 또 급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태블릿에서 그때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1년 전 그 날짜를요.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해외 결제가 아니었어요. 국내 결제였죠. 서울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한 번에 800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이었어요. 남편은 해외에 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었던 거예요. 새별과 호텔에 있었던 거죠. 사진도 찾았습니다. 그 호텔 스위트룸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사진 속 새별은 호텔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들고 웃고 있었죠. 남편도 옆에 있었어요. 둘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남편은 서울 한복판의 호텔에서 새별과 함께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1년 전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기억하냐고요. 남편은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많이 편찮으시지 않았냐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때 정말 해외에 있었냐고요. 어느 학회에 갔냐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저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찍어둔 호텔 영수증, 사진들을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러더니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학회가 취소돼서 급히 돌아온 거라고요. 피곤해서 호텔에서 쉬었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뭐냐고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새별이 마침 서울에 있어서 저녁이나 같이 먹었다고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 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제자랑 호텔에서 저녁 먹은 게 문제 아니냐고요.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결국 괜찮았잖아. 지금도 살아계시잖아. 과민 반응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 순간이 중요하다고요. 당신이 어디 있었는지가요.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어요. 옛날 일 가지고 왜 이러냐고 했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남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기로요.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어왔죠. 두툼한 파일이 2개나 됐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비자금 통장 사본, 해외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진들, 음성 녹음 파일, 텍스트, 명품 구매 영수증들이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아주 확실하다고요. 이 정도면 재판에서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비자금 전액과 해외 부동산을 원한다고 했죠. 지금 통장에 있는 12억 전부와 유럽 그 집까지요. 저는 말했어요. 남편이 새별과 함께 누리려던 모든 것을 제가 가지고 싶다고 했죠. 남편이 저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이제라도 이루고 싶다고요. 변호사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언했어요. 남편이 거부하면 재판으로 가야 한다고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했죠. 저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40년을 참았는데 몇 달쯤이야 문제 없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서재에 있었어요. 저는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남편 책상 위에 놓았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 협의서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류를 펼쳐봤죠. 그리고 저를 봤어요. 장난하냐고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냐고 물었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고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뭘 안다는 거냐고요.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말해줬습니다. 12억짜리 비자금, 유럽에 사둔 집과 세별과의 관계, 호텔에 함께 머문 것들 다 안다고 했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3억 5천만 원짜리 반지와 논문 대필, 집에 세배를 드린 것, 모든 거짓말들 다 알고 있다고요. 남편은 부정했습니다. 오해라고 했어요. 설명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프린트한 서류들, 사진들, 녹음 파일, 텍스트를 남편 앞에 쌓았어요. 남편의 목소리로 된 녹음 파일도 들려줬습니다.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 동안 서류만 바라봤죠. 그러더니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잘못했다고 빌었죠. 용서해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니 무엇을 말하는 거냐고요. 남편은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세별은 그냥 순간의 실수였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5년이 어떻게 순간의 실수일 수 있냐고요. 최근까지도 집에 드나든 걸 다 안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유품 반지를 판 것과 우리 아버지가 위독할 때 호텔에 있었던 것 모두 정상적인 것이냐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이었냐고 물었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잘못했다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다고요. 대신 협의서에 서명하라고 했죠. 남편이 협의서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버럭 소리쳤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요. 12억 전부와 유럽집까지 달라니 너무하다고 했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재판으로 가자고요.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학교에도 알리겠다고 했죠. 제자와의 불륜, 논문 대필, 연구비 횡령 혐의까지 다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자신의 명예가 무너진다고요. 교수직을 잃는다고 했죠. 저는 말했습니다. 내 40년은 당신 명예보다 못하냐고요. 당신의 그 교수직이 내 인생보다 중요하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6억만 주겠다고요. 집은 팔아서 나누자고 했죠. 저는 거절했습니다. 전부 주는 게 아니면 무조건 재판이라고 했어요. 선택은 당신 몫이라고요.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너무 가혹하다고요. 자신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당신이야 돈은 다시 벌면 되는데 나야말로 40년 결혼 생활에 뭐가 남았느냐고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세별과 헤어지겠다고요.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했죠.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저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일주일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동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협의 이혼을 하든 재판 이혼을 하든 선택하라고 했죠. 일주일 동안 남편은 고민했습니다. 저에게 계속 설득했어요.
조건을 조정하자고 했죠. 10억만 달라고, 집은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부 아니면 재판이라고 반복했죠. 증거는 충분하다고, 재판 가면 당신이 더 잃을 거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습니다. 돌아와서는 우울한 표정이었어요. 변호사도 재판 가면 질 거라고 했나 봅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남편은 포기했습니다. 협의서에 서명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새별에게는 알리지 말라고요. 학교에도 비밀로 해달라고 했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제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는 거였으니까요. 남편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히 잤죠. 얼마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저는 비자금 12억 전액과 유럽 부동산을 받았어요.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새별은 남편을 떠났습니다. 돈이 끊기자 바로 떠났죠. 새별은 이미 다른 교수에게 옮겨갔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저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죠. 이제 이 집도 팔기로 했어요. 새 출발이 필요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신혼 때 사진들이었어요. 사진 속 저는 정말 젊었습니다. 22살이었죠.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25살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믿었죠. 서로 사랑하며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40년은 거짓말로 가득했죠.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잊기로 했어요. 석 달 후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유럽의 그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의 집은 이제 제 것이었습니다. 6억짜리 집이요. 남편이 새별을 위해 준비했던 집이었죠. 비행기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62입니다.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대로였어요. 돌로 지어진 작은 집들, 좁은 골목길, 광장에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제 집으로 갔습니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어요. 집 안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남편이 1억 3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집이었죠. 명품 부엌, 대리석, 욕실, 앤티크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발코니로 나가니 포도밭이 보였어요. 장미 정원도 있었죠. 남편이 새별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제 것이 됐어요. 저는 발코니에 서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포도나무 잎들이 흔들렸죠. 40년 동안 꿈꿨던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이뤘어요. 혼자였습니다. 남편과 함께가 아니었죠. 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저는 이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봤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샀죠.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이탈리아어 수업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 선생님이 집으로 왔죠. 와인 수업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못 배웠던 것들을 배웠어요.
주말마다 근처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를 다녔어요. 박물관에 가고 뮤지컬과 오페라를 보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죠. 가끔 마을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장미 정원에서 와인 파티를 열었어요. 다들 제 집을 부러워했죠. 저는 말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집이라고요.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요. 친구들은 제가 행복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이었죠.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딸이 찾아왔습니다. 이혼을 처음 알렸을 때 딸은 더욱 분노했어요. 자기 또래뻘 여자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이혼을 응원해줬습니다. 요즘엔 종종 제게 찾아와 함께 여행도 하곤 해요. 지금 저는 이곳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설렙니다.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죠. 어제는 요리 수업을 받았습니다. 정통 이탈리아 파스타 만드는 법을요. 오늘은 그림 그리기를 배웠어요. 내일은 근처 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62이지만 전혀 늙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살 것 같아요. 40년을 잃었지만 앞으로 40년이 더 있습니다. 그 시간을 저를 위해 쓸 거예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남편의 배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계속 속으며 살았겠죠. 남편이 새별과 이 집에서 사는 모습을 상상하며 무너졌을 거예요. 저는 발코니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포도밭을 바라보며요. 와인 한 잔을 곁에 두고요. 이게 제가 꿈꿨던 삶입니다. 드디어 이뤘어요.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습니다. 저는 이 와인을 마시며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고요. 행복함에 웃음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0년의 배신, 그것도 내 연녀에겐 흥청망청 돈을 써대고 아내에게는 인색하게 군 남편을요. 심지어 집에 내 연녀를 불러들이기까지 했죠.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